수첩을 많이 들고 다녀요. 여기도 한 4개가 있고 저도 한 4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온갖 정보들도 막 다 있어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산업 에너지 통상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것도 다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저는 프로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공무원이 찰밥통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은이라고 하고요. 인천대학교의 동북아 국제통상대학의 98학번입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환경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둘 다 항구 도시라는 점에서는 닮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뭔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되게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서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도시가 2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균형점이 좀 쏠려 있는데 부산하고 인천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사회과 보도도 그렇고 지구 보도 그렇고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다른 책들이 다 좀 컬러풀하지 않고 그냥 흑백의 책들이나 이런 것도 많았는데 사회과 보도만큼은 유일하게 이렇게 되게 컬러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로 치면 아마 유튜브 같은 그런 게 좀 그런 컨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보도 중에서는 특히 뭐 역사하고 지리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어떤 국가의 형태가 색깔로 표현이 되고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지리와 역사가 같이 뭉쳐 있는 모습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과 보도랑 지도랑 이런 걸 좋아했던 건 아마 6살, 7살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기억하는데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나라 이름 대기, 뭐 나라 얘기하면 수도 이름 대기 이런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세계 지도를 제가 이제 그리기도 하고 했었 것 같거든요. 제 취미 생활처럼.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나라 이름 대기, 수도 이름 대기를 하면은 친구들 책을 보고 해도 제가 뭐 이렇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 반배치고사라는 거를 쳤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1등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교생 앞에서 선서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시야가 좀 좁았는지 전교 등수보다는 반 등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에서는 그래도 대체로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종류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지는 않고 좀 역사하고 지리 쪽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게 그리고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정비석의 삼국지를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요. 뭐 이문열의 삼국지도 보기도 하고 다른 것도 봤지만 정비석의 삼국지는 뭐 6권짜리가 전집이었는데 6권짜리를 거의 한 20번 정도 돌려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계속 삼국지 책만 붙들고 그렇게 조금 지내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그때는 또 삼국지를 책도 보면서 그때 또 뭐 그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삼국지 게임도 같이 하면서 그 실제로 책을 읽었던 게 어떻게 또 이렇게 게임으로도 또 구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신기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게임을 즐기셨나요? 아닙니다. 게임은 중학교 2학년 때 삼국지 2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왜냐하면 게임을 할 때는 되게 즐거웠는데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실제로
뭐 공부보다도 저는 좀 철이 들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욕심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 시간은 좀 더 오프라인에 뭐 관계를 맺는 데다가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아닌가 싶은데요. 그 윤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리 선생님께서 수업이 한 30분 정도 만에 끝내고 나머지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퀴즈 시간을 좀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퀴즈라는 게 주로 역사나 지리랑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아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저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또 기회를 또 주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이 모르면은 다시 저한테 다시 기회가 돌아와서 답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조금 이제 내가 혼자서 너무 많은 거를 맞추게 되면 이게 친구들한테 이게 안 좋게 평가받을 수 있구나 혹은 친구들의 약간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혼자만 잘나서 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닌가 보다라는 좀 약간 그런 좀 생각들을 했었던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하면서 공부를 잘해야지 우리 담임쌤한테 좀 덜 미안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 배치를 하면서 1등으로 배치를 했을 텐데 좀 잘해야지 우리 반에 어쨌든 평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내가 혼자 공부만 하면 이게 친구들한테 오히려 더 인기를 받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왠지 좀 나쁜 아이처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뭐 육각형, 오각형 인간이라 그러나요? 뭐 다양한 분야를 여러 가지를 다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도 공부라는 건 하나의 요소고 다른 뭐 친구들의 관계, 그다음 뭐 스포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두루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약간 그냥 저희 소질을 약간 발굴을 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고급 기술이라고 했었던 게 마르세유 턴이랑 오버헤드킥 이런 게 있었는데 마르세유 턴은 정말 잘했던 것 같고요. 몇 명씩을 계속 제끼면서 막 드리블을 했었고 오버헤드킥은 이상하게 그게 잘 되더라고요. 공을 이렇게 발에서 띄워놓고 공중에 몸을 뜬 상태로 발을 찼는데 그 공이 정확하게 골망에 꽂힐 때 그 쾌감이 엄청났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참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반작용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들 사이의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았고 또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조금 교과서보다는 좀 사회 문제라든지 외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도 가게 되면은 뭐 신동아라든지 아니면 뭐 시내 20일, 뭐 한겨레 20일 이런 잡지들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이슈들이 요즘에 있구나.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던 얘기들이 좀 더 깊은 얘기들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관심이 좀 많았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뭐 모르는 문제들이 있거나 또 혹은 뭐 공부 말고도 뭐 생활 면에서도 좀 그런 뭐 저에게 많이 이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98학번입니다. 79년생이고 98학번인데 저희 때가 이제 처음으로 그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시라는 이제 대학교 갈 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수시 과정이 아마 처음 만들어졌던 것 같고 각 고등학교에서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서울대학교에 수시로 학교장 추천으로 하는 전형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내신 성적이 문과 1등은 아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공부 잘하는 몇 명은 서울대를 갈 친구들은 제껴놓고 그다음 정도의 제가 점수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서울대를 보내겠다는 걸로 제가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수시 전형을 했는데 저는 서울대학교의 지리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리학과를 쓰면은 나만큼 지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자신만만하게 어쩌면은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명밖에 안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97년도에 11월에 제가 수능을 쳤는데요. 그때가 딱 우리나라가 IMF에 딱 들어갔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겠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시 이제 뭐 점수로 봤을 때는 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런 쪽에 뭐 학교에 따라서 좀 학과의 순위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 그 정도 레벨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어려운데 아니 뭐 집이 넉넉하지 않으니 부산대 법대를 가서 사시를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정말 부산에 있는 대학은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부산대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고 부산대학교 법학과가 되게 좋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사시를 보냐 내가 뭐 사실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법학과를 가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스러웠고 그래서 우연히 조금 찾아보다가 나를 공짜로 좀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학교가 없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아마 도서관에서 신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대학이 제 1기 학생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1기 학생을 모집하는데 이제 지원 조건이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4년 전액 장학금. 저희가 50명을 뽑았는데 50명 전원한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1년간 두 학기를 해외에서 유학을 보내준다는 조건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3년 동안은 기숙사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제가 뭐 가고 싶었던 서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서 언제라도 서울에 가서 제가 누리고 싶었던 그런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도 혹은 서울에서의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은 저희가 50명을 뽑았는데 그때가 IMF 딱 시대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친구들은 성적대가 되게 좋았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서울대 합격하고 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뭐 한의대를 합격하고 온 친구도 있었고 그때는 한의대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저도 문과지만 교차 지원하면 뭐 요즘 말하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점수였는데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성적은 공부는 잘 하는데 집안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던 그래서 되게 더 끈끈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만 50명만 같이 쓰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또 동아리, 스터디 활동, 그다음 숙제도 같이 해야 되고 뭐 학생회 활동, 그다음에 기숙사 자체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이 뭐 이미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 친구들끼리는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고 단체로 뭐 동기들 다 단톡방까지 같이 계속 운영하면서 매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거든요. 뭐 저희 학년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래쪽에 있는 후배들도 계속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되게 남다르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대학교 선택을 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부산대 법대를 안 가고 이제 인천대를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과감한 모험을 좀 시도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 선택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에 온 나의 선택이 아버지가 제시한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자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논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리고 저희 친구들 역시 다
1학년 때 인천대학교로 왔지만 우리가 선택이 더 옳은 걸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제가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던 부분이었고 되게 조금 우울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인천으로 갔던 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떻게 승리로 잘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모습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고 더 발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또 조그만한 또 성취를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천대학교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인천대학교로 왔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시립대였고 지금은 국립대로 바뀌었고 제가 다니던 캠퍼스는 제물포역에 있던 도화동에 있던 캠퍼스인데 조금 오래된 건물과 함께 조금 건물들이 좀 너무 크고 좀 무식하게 생긴 이게 군대식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 인천대학교는 송도라는 아주 신도시에 만들어진 완전 세련된 이제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 수준들이 많이 올라왔고 다른 과 학생들하고 동부가 통상대학 학생들하고 실력 차이가 이제 크게 많이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동부가 국제통상대학이 좀 정말 간판 학과였고 타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입학 점수라든 이런 부분에서. 근데 학교에서도 동부가 국제통상대학을 통해서 학교 전체를 다 같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주요하게 잘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다른 과 친구들은 저희를 조금 쟤네들은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래. 뭐 서울에 어디 갈 수 있는 애들이 여기 왔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뭐 저희한테 뭐 시기랑 질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약간 이제 기숙사 건물이 따로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좀 교류가 많고 숙제가 많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전 본대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본대 동아리 같은 활동들을 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끼리만 많이 좀 친했던 게 근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사실 다른 학과 친구들하고는 또 다른 또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교류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50명을 이제 뽑아서 1학년 1학기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성적 순서대로 주요 전공이라고 할까요? 전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4개 세부 전공으로 다시 나눠지고요. 대체로 한 중국이 한 20명, 그다음에 미국, 일본, 러시아가 각 10명씩 정도로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1학년 1학기 성적이 뭐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저는 어디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죽기 전까지 좀 해보고 싶었던 외국어가 3가지였거든요. 저는 영어랑 일본어랑 중국어인데 영어는 어차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고 일본어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할 수 있다라고 그 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중국어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어 교재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교환학생에 가면은 중국으로 가서 해야겠다. 어차피 영어랑 일본어는 한국에서도 배우기 좋은 환경이니까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막상 이제 교환학생 가게 됐는데 미국으로 간 친구들 보니까 되게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학교는 다 공짜로 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1년 왕복 항공권을 오픈으로 끊어줬는데 미국은 왕복 항공권 자체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공짜로 저거 하는 건 미국으로 가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그냥 중국을 가도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했나? 이런 고민도 잠시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선택하면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선택과 기회비용이란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미국을 안 하고 중국을 했는데 중국을 한 게 옳은 선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이라는 선택을 A라고 하고 중국이라는 선택을 B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B라는 선택에서의 결과물이 더 좋게 만들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B라는 결과물이 더 좋게 만들면 내 선택이 나중에는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있으면서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미국에 가 있는 이상은, 제가 이상은인데 이상은을 이기자. 그게 저의 모토였고 매일 이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상은은 뭐 할까? 그래서 아침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점심을 뭐 제인이랑 먹고, 뭐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무튼 뭐 도서관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스티브랑 같이 뭐 농구랑 게임 한다거나 뭐 어떤 친구 집에 가서 뭐 같이 뭐 저녁 모임에도 참여해 본다든지 아무튼 그런 생활들을 할 거라고 미국에 있는 이상은을 가상으로 놓고 내가 얘보다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1년을 지내면서 되게 그냥 바쁘게 열심히 지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어 실력이 되게 많이 늘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HSK라고 그 중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그 HSK가 그 당시에 고급 HSK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때는 우리나라에 고급 HSK 자격증을 딴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것도 따고 왔습니다. 중국 있는 동안에.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그 선택과 기회비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1년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학교에서 끊어준 비행기로. 중국에 있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방학 때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도 했었는데요.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돌아갈 비행기는 여름에 학교에서 끊어져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그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는 좀 직접 체험의 경험을 많이 갖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 있던 제 짐을 친구 방에 다 옮겨놓고 그 기숙사비랑 그다음 생활비랑 두 가지를 들고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났고요. 기차 여행은 되게 심플합니다. 매일 밤 밤기차를 타고 도시를 하나 도착하면 이 도시를 하루 종일 돌고 다시 밤기차를 타고 다음 도시로 갑니다. 그럼 기차에서 잠을 자고요. 그리고 다음 도시에 도착하면은 다시 하루 종일 그 도시를 돌고 다시 밤기차를 타는 식으로 한 26일 정도 해서 한 거의 20개 가까운 도시를 돌아다녀 왔고요. 그래서 뭐 베이징을 출발을 해서 뭐 루오양, 시안, 뭐 바오지, 정두, 충칭, 꾸이양, 쿤밍, 시린, 난닝, 뭐 광저우, 션전, 뭐 난창, 인탄, 정저우, 우한, 정저우, 베이징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의 남서부부터 해서 남부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뭐 중간에 이제 그 설날 연휴가 있어서 그 베이징에서 알게 됐던 친구 집에 가서 한 5일 정도 머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도시는 좀 하루 만에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차에서 만난 사람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버스에서 만난 사람 집에서 자기도 하고, 잠잘 데가 없으면은 역에서 자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싼 여관이라든지 여인숙 이런 데는 못 자게 돼 있었거든요. 중국 규정상 무조건 뭐 호텔 뭐 몇 성급 이상 호텔에서만 자게 돼 있는데 사실 학생이라서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사실 뭐 중국 사람들이랑 뭐 싸워가면서 어디 여관에 넣어달라 좀 이게 묵게 해달라고 그렇게 뭐 빌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뭐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뭐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뺏기기도 하고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뭔가 좀 빨리 결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지내는 게 부럽다. 저렇게 지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되게 보기 좋다. 이런 고민도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26일 동안 혼자 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별로 제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 뭐 지금도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껏 모험을 했고 그 결과물이 저한테는 대단한 자신감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돈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비랑 생활비를 빼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만약에 베이징에 있었으면 그 돈이 다 없어졌을 텐데 저는 여행을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도 오히려 돈이 남았다는 걸 보고 이거는 모험은 정말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실물경제지원반에 제가 과장으로 가면서 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요즘에도 좀 기억도 하시겠지만 요소수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급망 이슈가 되게 심각해지는구나. 그 앞에도 이제 코로나 때도 뭐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이제 중국에서의 부품이 안 와가지고 우리 그 완성차 공장들이 이제 부품 조달이 힘들어서 뭐 멈춰설 우려도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그 막 요소수 대란이 나가지고 막 그 트럭 같은 것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급망의 이슈들이 많이 생길 때라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좀 국내 좀 정보들을 좀 모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부처가 저는 산업통상자원부라 생각을 했고, 그 코트라랑 무역협회가 그런 역량을 또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관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코트라랑 무역협회 쪽에 이제 제안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그려서 가져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목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가져갔는데, 처음에 되게 좀 다들 난색을 표명하셨죠. 왜냐하면 이거 뭐 과의 일이잖아요. 원래 일들은 당연히 다 있는 건데 이걸 왜 또 해야 되냐라는 좀 우려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역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쪽에 지원 사업들도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홍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좀 계속 쫓아다니고 회의도 하면서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되게 호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공급망이라는 이슈가 되게 이제 부각되던 시절이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보지가 저희는 매주, 지금도 나옵니다. 매주 발간을 하고 하는 형태로 정보를 정리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난잡하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이슈는 이렇습니다라고 다 제공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서, 그 당시에 뭐 이메일로 저희가 뭐 구독 신청 같은 걸 받았는데 한 3,000통 이상의 메일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제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런 이메일을 공무원 하면서 3,000통 정도의 이메일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일은 되게 힘들고, 지금 뭐 원래 저희가 하고 있던 일에 과예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몸이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람이 있고 그 기쁨이 크니까 내가 몸이 힘들어도 뭔가 시체 말로 뽕 맞은 듯이 그렇게 이겨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저는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을 합격을 했습니다. 2005년에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고요.
인천대학교로서 봤을 때는 제가 최초의 행시 합격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시 합격생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와 보니까 저희 뭐 행시 동기생들도 그렇고 그 제일 많은 동료들이 서울대를 나왔고요. 아마 서울대 제일 많고 거의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는 거의 끝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웬만한 다 서울대 출신들 되게 많았고, 근데 제가 인천대학교를 나온 거는 되게 저한테는 더 분발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라는 학교가 나로 인해서 더 좀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나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혹은 내가 인천대학교 출신인데 잘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가 더 나를 더 남들로 하여금 더 무시당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력이 됐던 부분은 되게 좋았고요. 근데 실제로 인천대학교 동부국제통상대학에서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어학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제학, 지역학이라든지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냈던 뭐 그런 학생의 활동 같은 것들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한중 FTA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중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뭐 협상에서도 좀 주도적인 역할이라든지 중국의 내부 정보들을 좀 발굴해서 국내에다가 전달하는 기능도 했었고 대사관에 근무할 때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협상 같은 경우는 장관급 협상에는 제가 한중 통역 부분도 제가 일시적으로 또 담당을 하게 돼서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국제통상대학은 정말 저한테 많은 걸 줬던 그런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번의 그런 좌절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팔 부러져가지고 기말고사 못 봤을 때 그때가 일단 그 당시 어렸을 때 되게 큰 좌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저는 되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해철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신해철, 김동률 이런 약간 신해철에 좀 철학이 있었던 그런 노래들이 되게 좋았었고 그때는 제가 호프라는 노래가 참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 가야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당시에 영어 단어가 desperate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절망적으로기도 한데 근데 또 거기 보면 한글로 필사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모순적인데 절망인데 왜 필사가 나오지? 그래서 절망의 끝에 가면 정말 필사적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했었고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일하면서는 계속 저는 되게 열심히 주동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이라 생각하는 게 인천대학교 동부국제통상대학에 온 겁니다. 그게 제가 제 삶을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게 됐던 계기가 됐다고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왔을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대체로 중요한 일들, 그 시대에 되게 아주 부처에서도 되게 핵심적인 일들을 저에게 많이 맡겨서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이 어떤지 어떤 순간에 되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중요한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되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일을 너무 힘들게 매일 새벽 3시 반까지 한 석 달을 집에 그렇게 퇴근하면서 주말 포함해서 그렇게 좀 살 때가 있었는데 근데 별로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 시절에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지나쳐서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또 저한테는 또 지금 제가 과장으로서 이제 또 과원들을 또 챙기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되게 힘들 수도 있는 타임도 있구나. 뭐 모두가 다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또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잘했던 친구들도 어느 때는 좀 힘들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시키는 일이 뭔가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오히려 리더로서의 좀 더 자질을 갖추는 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온 게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 그냥 늘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저는 동북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일본이랑 중국이나 그다음에 한국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우리 동북아 지역을 뭐 EU와 같이 이렇게 좀 통합된 형태의 어떤 경제체를 만들어서 좀 더 힘을 모으면은 우리도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데와 어떤 동일한 형태의 강력한 어떤 연합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어릴 때부터 좀 꿈이었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학생을 또 부산에서 온 학생한테 이렇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해외에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뭐 저는 성적 장학금까지 매 학기 이제 추가 장학금을 또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인천 시립대였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기금에다가 돈을 꽤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도 드는 생각이 제가 고향은 부산이지만 부산과 인천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각별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인천대학교가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네임밸류도 좋아진 것 같고, 위치도 훨씬 더 좀 글로벌한 곳으로 온 게 더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아마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인천대학교 후배들이 뭐 인천의 발전도 좋지만 국가의 발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의 경쟁 상대가 저는 한국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늘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 뭐 미국 공무원들하고도 협상을 하기도 하고, 중국 공무원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일본 공무원하고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려운 나라다. 다른 그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인천대학교가 지금 송도라는 글로벌 도시에 있다 보니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좀 더 글로벌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글로벌 인재로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뭐지? 안에 보면은 수첩을 많이 들고 다녀요. 여기도 한 4개가 있고 저도 한 4개가 있는데 한 8개 정도 들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온갖 정보들도 막 다 있어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산업 에너지 통상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것도 다 들고 다니면서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일에 저는 프로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공무원이 찰밥통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더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공무원의 높은 직으로도 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과 공직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재들이 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저는 총체적인 경쟁 시스템으로 정말 누구나 더 열심히 하고 누구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늘 제 인생에 대해서 제 나이를 쭉 쓰고 우리 부모님 나이도 쓰고 아이들 나이도 이렇게 써가지고 몇 년도에는 우리 애들이 몇 살이고 몇 학년이고 이럴 때 이런 기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한 2010년부터 이렇게 한 2009년? 9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0년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근데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특히 과거의 부분들을 좀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은 저는 저희 선배들이 언제 뭐 유학을 간다거나 언제 뭐 대사관에 상무관을 나간다거나 이런 뭐 선배들의 기수들을 봐가면서 내가 이때쯤에 그런 기회가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해왔고 실제로 거의 유사하게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도 했었고 그때마다 저희 아이들 나이가 적절한 시기에 뭐 영어랑 중국어랑 같이 배울 수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했는데 사실 미래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희 선배들의 루트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라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뭐 그 길을 제가 똑같이 걷는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저는 지금도 늘 그렇습니다. 그냥 선택과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은 공직에 있지만 내가 지금 다른 민간 기업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거기에 가는 것보다 제가 지금 받는 월급은 더 적지만 하지만 여기서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돈이라든지 오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민간 기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많은 일자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 주는 부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기회비용과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은 열심히 살 텐데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가 발전된 모습이 저는 그 시대와 그 흐름에 맞아야지 제가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쓰임이 있다면은 그거 연결하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제 스스로 그냥 공부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그냥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